자, 지난 시간에 우리 위장계까지 해서 봤었고요. 지금 우리가 태아의 발달에 대한 거를 보고 있거든요. 알다시피 태아의 발달을 따로 시험 문제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국시에 기출되고 있는 파트여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 177페이지에 나오는 간장계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간장계 대표적인 우리가 그 위장관계에 부속된 기관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보통 태아를 갖다가 보면은요, 제가 사이트에도 한번 올려놨는데, 그 태아의 발달에서 보면은, 아기의 배, 복부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보면은 간이에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전체의 거의 한 2분의 1? 뭐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거의 그래, 맞아.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크다고 하는 게 간장계인데요. 임신 4주에 벌써 간과 담도가 전장에서 발달을 하고요. 혈액이 만들어지는 것은 임신 6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죠. 담즙은 12주경에 분비가 되기 시작하고 태변의 구성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리코겐을 이제 간에서 합성을 하겠죠. 임신 9주 내지 10주에 태아 간에 저장되기 시작하고요. 얘는 자궁 외 생활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되고 만삭시 이제 태어날 때쯤 되면 태아의 당원질 저장이 성인의 2배가 된대요. 엄청나죠? 그래서 당원질은 주로 태아 식생활의 에너지원이 되는데 자궁 내 저산소증, 모체로부터의 글리코겐 공급의 저하, 또 출생 시 호흡, 추위 등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사용되기 위해서 미리 저장을 해본다는 거죠. 자, 우리 간이 갖고 있는 중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철을 저장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분도 간에 저장이 되죠. 페리틴의 형태로 저장된다고 배웠잖아요. 만약 인부가 충분히 철분을 섭취했을 경우 출생 후 5개월까지 충분한 철분 저장이 가능하고요. 이거 외에도 태아는 아직까지 대장에서 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장이 갖고 있는 중요 역할 중에 바이타민 K를 합성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이타민 K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출혈에 대한 그 위험성이 있겠고요.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아기 태어나자마자 바이타민 K를 갖다가 주사로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아의 장이 깨끗하고 거기서 바이타민 K를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거는 태아 시기 또 신생아 시기에 그런 발달 특성에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분비계. 자, 아기의 지금 발달에서 태아의 발달에서는 이제 내분비계는 갑상선은 3 내지 4주 정도에 이제 발달되면서 임신 8주에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을 하고요. 엄마가 만든 나의 갑상선 호르몬은胎盤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기가 자기의 갑상선을 발달시켜서 자기의 호르몬을 방출하지 못하면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아이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크레아티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멘탈 리타데이션을 일으키는 중요 원인 질환 중에 하나여서 또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질환인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부신 피질도 임신 6주에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8 내지 9주에 호르몬을 생산해요. 피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3가지죠. 염류코르티코이드, 당류코르티코이드, 소량의 성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런 것들이 임신 말기에 가까워지면서 더 많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췌장에서도 인슐린 분비를 시작을 해요. 12주에.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시작이 되면은胎盤을 통해서 통과되어 들어온 글루코즈를 인슐린을 통해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시켜서 아기의 발달 체조직으로 전환시키고 또 간의 글리코겐의 형태로도 저장시켜서 이제 커 나가는데 중요하게 기능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식기계. 유전적 성은 수정되는 순간 결정되지만 초기 생식기관에서 두 성 사이의 구분이 불가능하고요. 성의 분화가 Y형 색체의 존재 유무에 달려있고 배란 후 7주 전에는 미분화된 생식세포로 남녀가 구별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임신 7주 이후부터 구별되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임신 12주 때나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면역계에서 보면은 임신 3개의 알부민과 글로불린이 태아에 존재하고요. 이무노글로빈 G는 임신 3개胎盤을 통과하는 면역글로빈으로 특수한 세포 소독의 수동 면역을 갖게 되고 이때 면역이 생기는 질환들은 수아마비, 파상풍, 홍역, 디프테리아. 즉 우리가 보통 이런 질환에 걸려서 엄마인 내 몸에 이제 항체를 갖고 있었겠죠. 이것이胎盤을 통과해서 아기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임신 3기에 헬페스 바이러스는 태아에게 거의 면역이 전달되지 않아서 신생아들이 이러한 질환에 노출된 위험들이 높겠고요. 이무노글로빈 G는 출생 시 면역력이 가장 높고 9개월 이후에 소실되고요. 출생 후 2개월 정도부터는 이제
아기 스스로가 자기 몸에 이제 어때요? 항체를 갖다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접종 스케줄이 시작이 되겠죠. 자, 이뮤노글로빈 M이라는 물질은 임신 1기 말에 혈액형 항원, 또 그라누lum성 장내균, 풍진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으로 태아에게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알다시피 또 이뮤노글로빈 A라는 물질은 주로 이제 모유 수유를 통해 가지고서 애기에게 수동 면역으로 제공된다는 거죠. 그런 골격계의 발달. 임신 4주 중배압부터 시작해서 뼈와 근육이 발달되고 이때 이미 심장 근육이 박동하기 시작을 하겠고요. 쭉 내려가서 7주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근육이 수축되고 팔다리 움직임이 보여서 그때부터 우리가 태아의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지가 안 된다는 거죠. 12주에 뼈에 화골세포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한 화골 과정은 태아부터 시작해서 성인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도 볼 수 있고 수건골, 중족골, 흉골은 출생에 임박하기 전까지는 화골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 태아의 신생아 애기들 손 보면은 화골화 과정이 아직은 그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한지 모르죠. 이 뼈나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피부계. 임신 4주에 외벽부터 시작해서 단층세포인 표피가 발달되고요. 7주가 되면 두 층으로 나눠지기 시작하고요. 태지는 임신 4주에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임신 말기가 되면 얇아지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임신 32주가 되면 피하지방은 표피 아래 놓이게 되고요. 피부는 주름이 덜하고 적색을 띠는 것도 볼 수 있고 16주에 손바닥, 발바닥에 표피에 지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쭉 해가지고 이제 손과 발톱이 표피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손톱은 32주에, 발톱은 36주에 형성되게 된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태아의 발달에 대한 걸 같이 봤고 넘어가서 페이지 182페이지 지금 태아의 건강사정 넘어가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임신 중에 이런 태아 발달이 배아전기, 배아기, 태아기를 해가지고 지금 발달이 쭉 되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임신 전기간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면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또 인부의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산전 검사를 받게 되겠죠. 그 산전 검사 대표적인 이제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태아의 그 대표적인 건강 사정 사항에는 뭐가 있을까? 시험 문제는 뭘 물어봤었냐면은 인부가 아기가 건강한지를 확인하는 자가표동 감지법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거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알다시피 국시에 보면은 임신 중 태아 건강 사정은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고 있는 사태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를 보도록 할게요. 임신 중 태아 건강 사정.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산과학의 기술 또한 눈부시게 발전됨에 따라 태아 신체적인 이상이나 기능장애 및 그 정보를 평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태아의 건강이 그렇죠,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여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실습하거나 또 병원에서 갔다 또 본인 스스로가 여자였을 때 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사실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것은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 와서 그거 갖다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게 제일 또 기억을 빠르게 하는 지름길이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초음파 검사를 하죠. 우리 임신을 한다 그러면은 병원에 와서 지식 초음파 통해서 확인하고 또 복부 초음파 통해서 확인을 하겠죠. 각각에 대한 목적, 또 하는 방법 이런 거 설명을 갖다가 하는 방법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초음파 할 때는 세서기로 취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소변을 일단 보고 와서 비워주고 방광을 비워주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의를 벗고 세서기 상태로 이제 올라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검진을 하게 되겠죠. 복부 초음파도 방법은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보통 복부 초음파 할 때는 우리가 초음파 시에는 방광을 가득 채워주고요. 뒤식 초음파는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플러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M모드 초음파를 하기도 한다. 실시간 M모드 초음파 심방 촬영수로 임신 초기에 배아의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해서 정상 임신 유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초음파 검사의 임상 활용은
첫 번째, 정상 임신인지를 확인을 한다. 두 번째는 태아의 신체 계측을 통한 제태 연령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초음파의 장점이죠. 정확한 제태 연령을 설정하기 위해서 임신 초기 질식 또는 복부 초음파를 적용하고요. 연령을 추정하는 경우 어떤 하나의 변수보다는 초음파를 통한 다양한 태아 측 변수들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고요. 임신 6 내지 10주 된 인부에게 제태 연령을 초음파로 하정할 때는 두둔기를 측정하는 것이 또 가장 정확하다고 하죠. 두둔기리 분만 일정일 사정은 3 내지 5일 정도의 오차 범위가 정확하게 사정할 수 있겠고, 그러나 16주가 12주가 넘어가면 태아는 굴곡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서 두둔길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즉 임신 초기에 보통 이제 길 측정을 통해서 제태 연령을 사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임신 1기가 지나고 나면 임신 2기부터는 두정골 간경, 그래서 대횡경선이라고 하는 거, 또 태아 머리 둘레 어떤지, 대퇴의 길이, 복부 둘레 이런 걸 측정해서 아이가 현재 임신 주수 몇 주에 보여요 라고 하는 태아의 그 제태 연령을 사정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예,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 성장을 갖다 사정을 하는데 자궁 내 성장 지연이 있지는 않는지, 제태 연령 대비 거대하이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초음파를 통해서 선천성 기형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선천성 기형은 기관 또는 체계의 해박적 구조와 다른 어떤 특징이 나타날 때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해박적 기형은 신생아 7%에서 보통 나타나고 주산기 사망률이 20% 갖다 차지를 하겠죠. 이런 태아의 기형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부모에게 임신 중단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태아 기형을 갖다 확인하면은 여기서 이제 터미네이션 시켜줘야 되겠다고 얘기해줘야 되겠고요. 또 산전 진단의 정확한 진정한 목적은 비정상 임신을 잘 관리하는 거죠. 인부는 선천성 기형과 외모나 산후 관리를 위해서 출산 전부터 상담받을 수 있겠고, 만일 기형이 치명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임신 중 중재도 가능해야 되겠죠. 선천성 기형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음파를 할 때 하는 대표적인 검사에 목덜미 투명대 측정 검사가 있는데요. 목덜미 투명대 측정 검사는 페이지 18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태아의 목덜미에 있는 투명대를 측정을 해서 선천성 이제 염색체 이상 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목덜미 투명대 측정 검사는 다운 증후군이나 상응 염색체 13, 18거래 이상 같은 태아 염색체 이상을 갖다가 발견하기 위한 것이로 임신 11주에서 13주 사이에 모체 혈청 검사와 더불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보통 시행을 하고요. 초음파상 태아의 목 부위 중에 경추 후부, 여기 목 뒤 후부에 피부 조직에 축적된 액이 보이는데 이것이 태아의 목덜미 투명대고요. 투명대 두께가 보통 3mm 이상인 경우에 다운 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이죠. 또 모체 혈청 검사를 통해서 생화학적 지표인 PAPPA나 또는 프리베타, HCG 같은 것을 함께 확인해서 태아에게 발생되는 위험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일단 초음파 검사는 비침습적 검사이기 때문에 모체나 태아에게 다 위험성은 없고, 비정상적인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좀 더 정확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육모 생검을 하거나 또는 양수천재를 갖다 하면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태아 환경을 사정할 수 있겠죠. 양수 내에서 엄마 배 모체 내에서의 태아 환경이 어떤지 첫 번째가 양수 사정을 한다. 자궁의 태반 관류가 감소되면, 즉 자궁 통한 태반으로 오는 혈액량이 줄게 되면은 태아 신혈류량 소변량이 감소되겠고, 똑같아요. 태반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량이 감소가 되면은 아기의 신장이, 태아의 신장이나 그렇죠. 신장에 가는 혈액량이 감소가 되고 결국 소변량이 감소가 되겠고 결국 양수 가소증을 초래하게 되겠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양수량을 측정하게 되겠고요. 양수 가소가 나온 경우는 태아 저산소 혈증이 원인이 되어서 소변량이 감소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겠고, 또 태반의 기능 부전증은 저산소증과 양수 과다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양수량을 평가로 오랜 기간 자궁 태반의 기능을 사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양수사정의 장점이고, 자궁 내 성장 지연, 과습 임신, 분만 중 불안정한 태아 상태와 같은 위험한 임신은 비정상적인 양수량과 보통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양수 지수를 확인하는 과정은 임신 2기 태아 안정 상태 사정에서 확인할 수 있죠. 양수 지수라고 하는 AFI는 모체 보포를 배꼽과 임신선의 중심으로 4등분 회,
각기 등분한 부분에서 가장 큰 양수 포켓의 수직 길이를 갖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고요. 각 등분의 길이를 갖다가 합한 숫자이죠. 양수지수 검사가 나중에 보면은 이게 BFP 검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같이 지금 보고 있어요. 양수지수라는 것이 뭐냐? 모체의 보포를 배꼽과 임신선을 중심으로 배꼽이 있고 임신선이 있죠. 그 중심으로 4등분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기 분등한 부분에서 이제 초음파를 했을 때 양수 주머니가 있겠죠. 그 수직 길이를 측정을 해가지고서 각 등분의 길이를 모두 합치죠. 임상적 진단에 따르면 양수의 가소는 양수지수가 보니까 5cm 이하이다. 또 반대로 양수 가다는 양수지수가 24cm 이상일 때 보통 양수지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과 갖다가 판정하죠. 태반, 초음파 검사를 우리가 태반의 위치, 상태, 성숙도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다트 임신도 진단할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 다트 임신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양수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에 우리가 양막 파열이 됐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요. 태아 사정에 대해서는 얘기했던 것처럼 태동을 확인하는 자각태동법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임신 산전 검사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일단 초음파부터 먼저 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 인부의 혈청학적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모체의 혈청학적 상태의 4중 검사를 찾아라. 모체 혈청 4중 검사. 임신 중 태아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체 혈청 알파 페토 프로테인 검사와 더불어 육머생 식성 자극 호르몬 검사, 그다음 인히빈 A 검사, 에스트리올 검사를 함께 시행하게 되는데 이를 보통 4중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쿼드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임신 15주에서 22주 사이에 보통 시행을 한다. 인부의 혈청학적 검사의 모체 혈청 4중 검사 4가지를 들어라. 첫 번째, 베타 HCG 검사. 두 번째, 에스트로겐 또는 에스트리올. 그다음 세 번째, 모체 혈청 알파 페토 프로테인.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인히빈 A 검사가 있다. 자, 그 중에서 각각의 의미값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받으시고요. 그 중에 이제 19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모체 혈청 알파 페토 프로테인 검사가 있죠. 모체 혈청 알파 페토 프로테인은 임신 13주에서 20주 사이에 태아의 간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단백질의 일부가 태아막을 건너서 모체혈액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모체혈액을 갖다가 샘플을 채취해서 우리가 아기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죠. 임신 주수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농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고요. 또 모체혈청 알파페토 프로테인을 통해서 정상보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 각각 다 우리가 보통 염색체 이상 질환이나 기형아에 대한 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알파페토 프로테인이다. 자, 그거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침습적 검사도 있죠. 그래서 양수천자와 양수검사가 있겠고요. 양수천자, 알다시피 우리가 초음파를 하면서 양수천자를 해서 샘플을 따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기나 모체한테는 각각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합병증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정도는 봐두시고요. 똑같이 양수천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보통 태아 안녕 상태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검사를 하게 되겠고 특히 기형아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혈액형, 그 다음에 대사장애, 그 다음에 LS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양수 검사이죠. LS는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했었지만 그 설박탄트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대표적인 인지질이죠. 특히나 이 중에서 스핑고마일린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서 거기에 비례적으로 레치신의 변화가 있는데 레치신이 보통 스핑고마일린하고 비교했을 때 2대1일 때 설박탄트 형성이 보통 잘 되고 있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양수천자를 해가지고서는 LS 같은 거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양수 평가를 통해서 태아의 변성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평가를 한다는 거. 이거 외에도 우리가 피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피지도 보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특별한 또 인지질 중에 하나이죠. 똑같이 LS처럼 태아의 폐성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또 두 번째, 빌루리빈 갖다가 사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ABO 부적합 같은 거를 확인할 때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양수천자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부작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세요. 출혈이나 경련이나 자궁의 유출, 또 간음의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모 양막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받으시고 용모 생검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경피적 제대 혈액을 채취해서 우리가 아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일명 제대 천자라고 하는 검사인데 말 그대로 제대에다가 천자침을 꽂아서 아기의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번째,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뭐가 있냐? 생물리학적 개수가 있다. 태아의 신체 프로필이라고 얘기하는 생물리학적 개수인 거죠. 그래서 바이오피지컬 프로필이라고 해서 BPP 또는 FBP라고 얘기를 하고요. 태아의 질병을 예시해주기 때문에 태아 건강사정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죠. 태아 신체의 프로필은 하나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5가지 항목을 가지고서 태아의 상태에 대한 우리가 그 상태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 스케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페이지 199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생물학적 개수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정 항목이 뭐냐? 첫 번째 태아의 호흡, 두 번째가 움직임인 태동, 세 번째가 태아의 긴장력, 네 번째가 양수양, 다섯 번째가 심박동, 이 5가지예요. 그래서 태아의 호흡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정상인 건 있죠. 비정상은 0점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이상 상태와 정상 상태 갖다가 구별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해 본다는 것이죠. 태아의 호흡 운동은 30분간 관찰했더니 30초 이상 지속되는 율동성 호흡 운동이 1회 이상 있다? 그러면은 정상. 없다 또는 적다? 그러면 비정상. 태동은 30분간 관찰했더니 3회 이상의 몸통 혹은 사지에 구별된 움직임이 있더라? 그러면은 정상 2점. 3회 미만이다? 그러면 0점. 태아의 긴장력. 지금 이게 30분에서 60분간 걸리는 검사인데요. 일단 30분을 먼저 관찰해서 그 안에 있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죠. 30분간 관찰했더니 사지가 신장됐다가 굴곡되는 운동을 한 번은 하더라. 한 번 이상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움직임이 없거나 이런 굴곡이나 신전이 없더라. 그러면 이제 비정상으로 간주를 하겠고요. 양수양의 측정은 아까 봤던 양수 지수가 있었죠. 그래서 총파를 통해 가지고서 배꼽과 임신선을 중심으로 4등분을 해서 수직으로 깊이를 쟀을 때 적어도 수직으로 1cm가 넘는 양수 포켓이 있다. 뭐 양수지수가 또는 5cm 이상이다? 그러면 정상. 그 다음에 가장 큰 양수 포켓이 수직으로 2cm 이하이더라. 양수지수가 5cm 미만이더라 하면은 비정상 소견으로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박동도 확인을 하겠죠. 20분 내지 40분간 관찰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아기가 찔 때, 그러니까 움직일 때 또는 작은 수축이 있을 때 보면은 아기는 분당 15회 이상 자기의 이제 보통 하트레이트이 보통 110에서 160 정도를 정상으로 보는데 그 아이의 베이스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20이었더라. 근데 그 120보다 자궁이 수축하고 아이가 움직일 때 핫빛이 15회 이상 올라가서 그것이 15초 정도는 지속되더라. 왜냐하면 일단 자궁 수축이 되고 아기가 움직이게 되면은 자궁 수축이 되면은 아기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요? 혈액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전신의 혈액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핫빛을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15회는 올라가고 15초는 그것이 지속이 됐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적어도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상 2점, 비정상 0점을 해가지고 판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5가지 개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국시 기출력의 대표적인 중요사항 중에 하나여서 같이 해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아기가 잘 있나 건강한가 확인하는 방법, 태동사정법이 있다. 기출력적 문제예요. 태아 감시 방법이 하나인 태동사정은 고위험 임신과 정상 임신 모두에게 비침습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아요. 즉 아기의 음정, 아기가 움직이나 태아의 태동을 관찰함으로써 태아의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태동을 사정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흔히 사정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칼리프 카운트 10 메서드예요. 매일 아침마다 10번의 태동이 있을 때 노트에 기록하는 방식이어서 카운트 10이라고 지금 하는데 처음 10번의 태동이 있을 때 노트에 기록을 갖다가 하는 방법으로 인부가 태동을 기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2시간 이내에 태아 운동이 10회 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기출됐던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일명
인부가 자기 스스로 자각해서 태동을 확인한다 해서 인부 자각, 태동 감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칼디프 카운트. 칼디프니까 뭐 심장이죠. 그 다음에는 카운트니까 세는 거죠. to 10 메서드니까 10번을 갖다가 확인을 한다. 10번이 있는가를 확인한다는 거죠. 심장이 10번 뛰는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사정하는 방법은 결과 진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침마다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아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기가 노는 것이 어떤 아이는 아침에 노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오후에 놀아요. 그래서 다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권고 꼭 권고하지는 않고 일단 그 사람의 노말이 어떤가를 확인해요. 얘는 주로 오후에 놀아요, 아침에 놀아요 얘기를 할 때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3시간 이내에 보통 방에 아이가 노는 것이 3회 미만이거나 또는 토탈 12시간을 관찰을 했더니 그것이 10회 아래이다. 움직임이 그런 경우라 한다면 이거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 꼭 간주하는 대표적인 스크리닝 검사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기준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었어요. 두 가지 있다는 거. 저희는 답에 두 가지를 넣고 알다시피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모든 책에 그걸 다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3시간에 3회 박통이 있냐 또는 12시간에 10회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으로 간주를 한다. 답을 쓰는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전,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이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 태동 인부가 태동을 자각해서 감지하는 이 감지법, 즉 칼디프 210 메서드는요. 여기서 혹시 이제 이상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즉 3시간에 3회 이하이다 또는 12시간에 10회 이하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뭘 갖다가 받냐면은 무자극 검사를 받아요. 자극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 심박동이 심장 수축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가 확인해 보는 거고요. 무자극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오면 그때는 자극을 주죠. 예를 들면 니프를 꼬집든지 아니면 옥시토신을 갖다가 약을 줘가지고서 자궁 수축을 유도할 때 아기의 움직임, 심박동의 변화가 확인하는 자극 검사를 받게 되죠. 시험 문제가 지금 보면은 국시는 여기부터 기출이 잘 되고 있어요. 자, 산전,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태아 심음을 청진을 해보죠. 태아 심음 갖다가 청진을 갖다가 해보는데 보통 우리가 태아 심음은 분당 110에서 160회, 또 120에서 160회 정도는 뛰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베이스라인 갖다가 일단 정리를 해놓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갖다가 하냐면 보통 우리가 수축을 할 때 자궁이 수축되게 되면은 태박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아기는 여기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핫빛을 올려서 거기 보상하려고 애쓰겠죠. 엄마가 혈액을 들이지만 나는 좀 빨리 뛰어가지고 내 몸에 혈액을 보내야지. 이런 게 생겨서 핫빛이 15회 정도 올라가고 그것이 15초 정도가 지속되다가 자궁 수축이 멈추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잘 보려면 어디부터 보셔야 되냐면요. 페이지 215페이지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태아 심음의 양상. 일단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태아 심음의 양상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아기마다 다 갖고 있는 핫빛의 기본선이 있겠죠? 일단 이거 먼저 체크를 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축했을 때 아기의 심음의 변화가 있겠죠? 변화가 있는 거를 가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기본선이 어느 만큼 변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놓는 거죠. 여러분 215페이지에 보시면 정상과 그 다음에는 수축 시에 있어서의 가변성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정현 기본선, 그 다음에는 불안정 기본선이 있겠고요. 그래서 정현 기본선, 불안정 기본선은 생략을 하겠고, 핫빛이 110에서 160으로 간주했을 때 측정을 해봤더니 아이가 이상 소견부터 시작인 거죠. 어떤 경우는 너무 높아요. 즉 160회 이상일 때 태아의 심박동을 10분 이상 지속해서 봤더니 분당 160회 이상이죠. 그때 우리가 빈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아 빈맥. 그러면 태아가 빈맥이 생긴 거 이거는 자궁 수축 때 빈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멀로 빈맥인 거예요. 아니 정상 수축이 없어도 그냥 160 이상인 경우죠. 이럴 경우는
모체나 태아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엄마 같은 경우는 엄마의 열로 인해서 태아의 신진대사가 올라가서 그럴 수 있겠고 탈수나 분만이나 그다음에 리토드린 그다음에는 털부탈린 같은 약물, 아트로핀 같은 약물 이런 약물에 즉 베타 경감신경 항문제 같은 거를 썼을 때 또 엄마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 심실성 빈맥이 있을 때 저 아기가 빈맥이 생길 수 있겠고 또 아기 측 원인으로 태아 질식이나 태아 빈혈이나 감염, 조산이나 장시간 태아를 자극한 경우에도 태아 빈맥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섬액도 문제이죠. 너무 쪄도 문제, 너무 들 때도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분당 110회 이하이면 태아 섬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섬액은 보통 지속적으로 아두가 압박받거나 또 경자혼 또는 흡입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두피를 자극하는 등의 상황과 관련된 미주신경의 자극,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약물 또는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약물의 사용이나 엄마가 저혈압일 때 지속적으로 제대가 압박을 받게 되면 혈액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럴 때 보통 태아 섬액증이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상 상태를 갖다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베이스라인을 먼저 확인한다. 가변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을 한다. 그렇게 봤을 때 보통 우리가 페탈 하트레이트의 정상이 110에서 160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빈맥과 섬액을 각각 봤고요. 태아 심박동의 주기적인 변화. 첫 번째 상승부터 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궁에 수축하면은 태반 혈류량이 줄게 되고 그러면 아기한테 가는 혈류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아기들이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때요? 보통 15초 이상, 그 다음에 15회 이상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보통 우리가 첫 번째 상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승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반응이에요. 그렇죠? 자, 상승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여하튼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시적 또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상승은 자궁수축과 연관성 없이 나타나고 또 갑자기 태아심이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다. 태아 움직임과 같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일시적인 상승은 태아 심박동의 패턴에서 볼 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두 번째, 하강이죠. 자, 자궁이 수축해서 하트레이트가 올라가고 그것이 지속되다가 떨어지는 하강이 그죠. 수축이 끝나면 아기의 정상 심음도 심장 박동수도 돌아와야 되겠죠.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기본선보다 감소되는 것을 하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부교감 신경계의 자극에 의한 태아 심박동 일시적인 감소이다. 하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 태아 심박동의 기본선에서 하강하기 시작하는 시기, 또 하강이 발생한 시점부터 태아 심박동수가 감소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강을 갖다가 바라볼 때 하강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베이스라인보다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왜 아기의 태아 심박동이 올라갔냐? 부감신경계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궁이 수축을 했어요. 그러면은 태반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었겠죠? 결과적으로 아기한테 가는 혈류량이 줄었어요. 아기는 이거를 갖다 감지를 했겠죠? 그러면 자기 몸에서 부신해서 에피네피린, 노르에피네피린을 방출을 하죠. 그럼 방출을 하게 되면 이제 뭘 하게 돼요? 에피네피린, 노르에피네피린 심장 가서 심장이 핫빛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궁 수축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때요? 아기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알다시피 보통 우리가 부교감 신경은 안정화와 관련됐다고 얘기를 하죠. 즉 자극을 받았다가 안정시키는 데 관여하는 것이 부교감 신경계예요. 다 끝났네. 그러면 이제 안정으로 돌아와야지. 그럼 부교감 신경계가 자극돼서 거기서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핫빛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강은 자궁수축과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모양과 나타나는 시점 하강 정도에 따라서 조기 하강이냐, 후기 하강이냐, 가변성이냐, 지연됐냐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조기 하강은 자궁수축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을 하여서 태아 심박동의 최저점은 자궁 정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최저점은. 그러니까 자궁수축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태아 심박동의 최저점은 떨어지는 것은 자궁수축 정점이 될 때 태아 심박동도 정점이 돼요. 태아 심박동의 감소의 시작이나 심은 감소의 최정점의 회복 시기는 자궁수축의 시작, 최정점의 회복 시기가 같죠. 이걸 보통 우리가 조기 하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페이지 219페이지에 보시면 조기 하강의 그림이 있죠. 서로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변화해요. 올라갈 때 떨어지고
시작될 때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기 하강이죠. 그래서 조기 하강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승됐다 하강되는데 있을 수 있는 거를 있는 상태이고 이건 정상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 하강은 자궁소축이 일어나는 동안에 아두 압박과 같은 원인 때문에 위주신경이 자극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조기 하강이다. 그래서 자궁소축을 뒤집어 놓은 양상이다. 조기 하강. 이거는 정상으로 간주를 한다. 두 번째는 후기 하강이에요. 그래서 후기 하강은 자궁소축 시작 이후에 태아심음의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자궁소축이 멈춘 후에 또 태아심음이 기본선으로 돌아오지 않는 걸 우리가 후기 하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페이지 219페이지에 보시면 자궁수축이 되기 시작을 했더니 태아심음이 감소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자궁수축이 멈추고 나면은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걸 보통 우리가 후기 하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애기에 문제가 있을 때, 병약 상태가 있을 때 보통 나타나는 것이 후기 하강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가 가변성 하강이에요. 가변성 하강은 자궁소축 나타나기 전이나 후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변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태아심음의 하강 유형에 따라서 원인과 임사적 의미는 달라지고요. 하강에 대한 중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분만 시기를 고려해서 거기에 따라 조치를 갖다 하게 되겠죠. 다시 각각 조기 하강, 후기 하강, 그 다음에 가변성 하강까지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연된 하강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말의 의미를 갖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기 하강이 뭐야? 자궁수축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해서 태아심박동이 최저점일 때 자궁수축이 정점에서 확인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뒤바뀐 자궁수축의 그래프하고는 아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을 보이는 조기 하강. 이거는 정상. 두 번째 후기 하강, 세 번째 가변성 하강, 가변성 하강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연된 하강은 다 문제가 있을 때 발생들을 하는 것이죠. 지연된 하강은 페이지 222페이지. 기본선에서 태아심박동수가 2분 이상이나 하강 시간이 지속되나 10분 이상 지속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기본선에서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2분 이상이나 지속되고 10분 이상 이게 지속되지 않는 형태. 그래서 지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학자마다 조금씩 정의 내리는 것이 달라서 보통은 심박동수 하강이 10분 이상 지속될 때 보통 우리가 이건 지연된 하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지금 후기 하강, 변연성 하강, 가변성 하강, 지연 하강은 다 병약적 문제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쯤 해가지고서 아기의 이제 심박수하고 그 다음에 자궁수축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시장치를 바깥에다가 보통 걸죠. 그럴 때 이제 하나는 자궁수축을 감지하는 것, 하나는 이제 태아 심박동을 확인하는 것인데 자궁수축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딱 누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아기의 하트레이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 같다 통해서 우리가 혹시 이게 정상인지 이상인지 이상 중에서 보면은 후기 하강인지 가변성 하강인지 그 다음에 지연 하강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자, 그래서 221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두이 압박, 자궁 내 혈관 압박, 태반 압박, 제대 압박. 이 시험 문제가 이 그래프가 복시에 나왔었어요. 두이 압박일 때 어떤 그래프 양상을 보이는지, 자궁 내 혈관 압박일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제대 압박일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물어봤다는 거죠. 자, 가변성 하강은 태아 심박동의 감소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최정점에 이르는 시간이 30초 미만으로 갑자기 나타난다. 15회 또는 그 이상의 심박동수의 감소가 15초 이상 지속되나 2분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 것. 또한 가변성 하강은 V, W 또는 U자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V, W, U자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탯줄의 압박에 대한 반응을 갖다가 나타내죠. 그래서 그 그림에서 그런 유형을 보이고요. 태아의 몸통, 목, 사지에 감겨 있거나 그 다음에 자궁이 수축되는 동안 자궁벽에 제대가 눌렸을 때 또 자궁의 양수가 부족할 때도 이제 이런 가변성 하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간호 중재 갖다 하게 되겠죠. 태아가 가변성 하강을 나타낼 때는 간호사는 가장 먼저 산부의 자세를 왼쪽 심스 포지션을 취해줘서 제대 압박을 줄여주도록 하고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자세를 취하도록 하죠. 내지는 제대 탈출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만약 상백 옥시토신이 투약되고 있고 심각한 가변성 하강이 지속된다면
일단은 의사에게 노티를 갖다 하도록 하고 사정할 때까지는 약물 주입이 중단되도록 해야 되겠죠. 중등도나 중증의 가변성 화각은 제대 혈류량을 심각하게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상승시켜서 호흡성 산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아기한테 산증이 일어날 수 있겠죠. 즉각적인 조치 같은 거 취해줘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 같이 들어봤고 다시 돌아오셔서 페이지 200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산전 태아 심박동 모니터를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기가 제대로 우리가 기능하고 있나 괜찮은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부가 자각 태동 감지를 했어요.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와서 이제 아기의 심음을 감시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상과 정상 갖다가 판별하게 되겠죠. 가장 그 다음에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자극 검사부터 시행을 하게 되죠. 무자극 검사 NST는요. 국시에 잘 나와요. 자극, 무자극, 비수축 검사라고 하는데 태동에 대한 반응으로 태아 심박수가 적절하게 증가하나를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일종의 이것도 스크리닝 검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요. 스크리닝 검사 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리닝 하면 보통 집단 검진이라고도 스크리닝 하면은 우리가 보통 치료 한번 걸렀다고 하는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를 갖다가 판단하는 그런 검사 중에 하나이고요. 일반적으로 검사법 중에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자궁수축 검사의 횟수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이 검사는 임신 중 태아의 정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태아 심음이 상승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자궁 내에서 저산소증이 없다면 태아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중추신경계와 자신경계에서 태아 심음이 상승하고요. 태동에 대한 반응으로 태아 심음이 상승한다는 것은 태아가 건강함을 의미를 한다. 그러나 무자극 검사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고 해서 태아의 상태가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자극 검사는 모든 인부에게 태아 안녕 상태를 찾아가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특히 당뇨 이용되고 있지만 당뇨나 자관전증, 자궁 내 성장지연, 자궁 양박 파열이나 다태 임신 같은 경우는 태아 측 산소 결핍과 가산압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무자극 검사가 꼭 필요한 이들한테 무자극 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 도구이죠. 그 아래 보시면 NST나 CST 전문증이 나오죠. 적어도 이런 경우는 검사가 하라는 얘기죠. 자, 무자극 검사의 과정. 외래 검사실에서 보통 시행을 하고요. 검사하기 전에 식사를 거르거나 또는 흡연하는 경우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피하도록 해요. 식사를 거르면 저혈당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부는 20분 내지 30분 정도 누워서 반자위를 취하게 하고 오른쪽 엉덩이 밑에 작은 베개를 태워를 두어서 자궁이 왼쪽으로 치우쳐줄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외부 전자 감지 장치 갖다가 이제 둬서 태아 심박 동수를 확인하는 거고 하나는 자궁 수축 변환기를 갖다가 두는 거죠. 그래서 자궁 수축이 있을 때 마크를 갖다 하도록 해서 그때 태아 심 갖다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자, 시험 문제는 정상과 이상에 대한 것, 즉 반응과 무반응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물어보더라고요. 페이지 203페이지 보시면 NST 결과 반응 또는 무반응으로 분류가 되는데 반응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20분 동안 계속해서 봤더니 검사 시간 동안 인부가 태아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과는 상관없이 태아의 심박동 상승이 2회 이상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한다. 그러니까 태아 심박동이 적어도 20분 동안 2회 이상이 있으면 정상. 그래서 그럴 때 기본설에서 15초 이상, 그 다음에 15회 이상 올라가면 정상임을 의미하겠고 반응은 20분 동안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20분을 좀 더 해봐요. 한 40분 정도 하는 거죠. 그럴 때 태아 심음의 상승이 부족한 경우 태아의 제트 연령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32주 이전에는 태아 심음 상승은 분당 10회 이상이 되거나 상승의 지속 시간이 10초 이상 되어야 된다. 제트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태동과 태아 심박 동수의 상승이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태아는 휴식을 주기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외부 자극을 검사를 위한 태아 움직임을 유도시키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태동과 함께 태아 심박 동수의 증가가 적거나 태동이 없어서 반응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자궁 수축 검사나 FPB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태아 청각 자극 검사는 생략하겠고 그 다음에 자궁 수축 검사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궁 수축 검사는 태반 관련 부전이나 태아 기능 부전과 관련해서 임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을 하죠.
그래서 CSD 검사인 적응증, 자궁내 성장 지연, 당뇨병 이런 거기 하지만 또 금기증도 있죠. 출혈 또는 옛날에 제왕절개 갖다가 받은 경우나 조기 파막, 조기 진통, 다트 임신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검사는 절차는 보통 10분 동안 최소 40초 이상의 자궁수축이 3회 정도는 나타나야지 되는데 자궁수축이 있을 때 태아 심박동의 반응이 태아 상태에 갖다가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일단 자궁수축을 잔증하는 방법은 니플을 꼬집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옥시토신 같은 거 우리가 투약을 하게 되겠죠. 자궁수축을 갖다가 유도하고서 그리고 나서 일단 옆에다가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고 나서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검사하는 동안에 암화혈성 저혈압이 나타난 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 반장이나 자치 갖다가 채우도록 하겠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심장 수축, 그러니까 자궁 수축이 있을 때 모니터를 누르도록 해가지고서 태아 심박 동세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죠. CST 결과에 해서 페이지 206페이지 자궁수축 검사를 했을 때요. 40 내지 60초 정도 지속되는 강한 자궁수축이 10분 동안 3회 정도 나타날 때 해석할 수가 있다. 자궁수축 결과에서 음성, 양성, N명을 얘기하는데 음성은 뭐냐? 후기 하강 또는 의미 있는 가변성 하강이 없다는 것을 갖다 의미를 하죠. 즉 CST 결과에서 음성이 정상이에요. 아까 우리가 NST 검사에서 음성이 정상이었었죠. 음성의 의미가 뭐냐? 후기 하강 또는 의미 있는 가변성 하강이 없어야지만 정상이다.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후기 하강이나 가변성 하강은 나쁜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정상과 이상을 판별을 해줘야 되겠고요.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아기가 심박동수를 봤더니 자궁 수축과 관련해서 아기의 심박 수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후기 하강 또는 가변성 하강에 있더라라고 한다면 이거를 양성으로 평가해서 이상 상태라고 한주를 한다는 거죠. 음성, 양성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까지 같이 받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태아를 사정하는 방법에는 태아 두피 자극법, 자궁 수축이 시작될 때 상처를 주지 않는 클램프로 부드러운 압박을 해서 태아의 두피에 가하거나 지압을 갖다가 했을 때 태아의 심박동이 15초 이상, 15회 이상 올라간다를 확인하는 거. 또 대하 두피 혈액 폐하 검사를 갖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같이 해서 봤습니다. 잠깐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